KBS 공사 창립 기획 좌담 위기의 시대 공영방송의 미디어 가치를 찾다. 안녕하십니까, 정준희입니다. KBS 공사 창립일을 맞아 준비한 기획자담 위기의 시대 공영방송의 미디어 가치를 찾다. 앞으로 사흘간 총 3부의 시리즈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 뵈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기후위기 등 위기의 시대에 더 강조되는 공영미디어 역할, 이것을 놓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관심은 안전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자 그거를 충족시키려고 존재하는 미디어의 본령이기도 합니다. 재난재해에 관련된 정보는 신속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될 뿐만 아니라 공포와 불안을 안정과 회복으로 돌리기 위한 매우 세밀한 접근법을 요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겪고 있는 이 미중위의 코로나19 상황, 재난재해에 관련된 기성미디어와 신규미디어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의 가능성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또 여기에 공영미디어는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할까요? 먼저 공영미디어 역할 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신속한 정보를 좀 빠르게 시민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서 전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할 건 제대로 좀 비판하고 우리 개인들이 사는 게 너무 지금 힘드니까요. 그런 거를 잘 헤아려서 취재도 하시고 또 제대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요즘은 모바일이나 새로운 플랫폼 접근이 젊은이들한테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매체 접근이 힘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공영방송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알 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어야 되는 KBS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변하는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통보를 해줘야 그걸 보고서 재난에 대비를 할 수 있고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이렇게 통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에 관련된 가짜뉴스가 너무 많거든요. 좀 혼란스러웠어요. 뭘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공영방송이나 공영미디어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공영방송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바람을 담은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봤는데요. KBS 공사 창립 기획자담 위기시대 공영방송의 미디어 가치를 찾다 제1부 코로나, 기후위기 등 위기의 시대에 더 강조되는 공영미디어 역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 송국재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의 이성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보통은 교과서적인 얘기들을 하십니다만 그래도 기대와 바람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간단히 두 분 어떤 심정이라고 하긴 그렇고 종사자들은 아니시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이번에 이성민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좀 시민들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특히 저는 좀 매체 접근성의 부분에서 특히 어르신분들이나 좀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 공영방송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하신 부분들이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실 되게 어려움이 지금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미디어를 써야 되는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담이 되게 가중되어 계실 텐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 그런 공영 미디어 역할들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접근성 강화에 관련된 언급 귀에 아마 귀에 꽂히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아마 이 부분 더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송국재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공영방송이 참 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이야기가 제일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이 정확하고 좀 신뢰할 만한 정보를 많이 갈구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시민들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문을 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짜뉴스 얘기도 방금 해주셨으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허위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조건이고 그게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악영향 같은 것들이 많아진 또 조건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진 그런 상태인데 뭐 수치상으로도 확인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진짜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성민 교수님 많이 보시나요? 그 뉴스 소비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고 또 뭐 매일매일 상황들이 바뀌기도 했고 또 그 코로나 거리두기 같은 경우도 계속 긴박하게 변했던 상황들이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지? 이런 정보 욕구가 굉장히 늘어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뉴스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KBS가 이제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내보내는 게 있고 일단 백그라운드로 틀어놓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국지 위원님은 어떠세요? 저도 확실히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뭐 동향 또는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보는데 동향은 사실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횟수 자체가 많은 건 아닌데 꼭 매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하루 종일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달고 삽니다. 특히 KBS 라디오 많이 듣습니다. KBS 조사한 이제 코로나19 제2차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뉴스 앱 이용량 10% 증가, 뉴스 시사 프로그램 시청 75.9%로 1위를 차지. 굉장히 많이 보고 듣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당연히 또 제3방송이 또 여러 군데에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달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지고 수요도 좀 많아지고 이런 것 같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재난이나 위기 상황은 공영방송의 의존도를 높이는 건 맞잖아요. 또 성시 박사님 또 프랑스에서 또 공부하셨고 프랑스 공영방송도 많이 연구해 오셨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공영방송 의존도가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관찰에 대한 말씀 좀 한번 들어볼까요? 공영방송 의존도가 높아지느냐 아니면 이제 미디어 전반에 대한 뉴스 미디어 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느냐가 사실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재난이 발생하면 그 재난이 나한테 주는 그 불안감, 그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많이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소비량은 엄청나게 늘었고요. 그런데 그 뉴스 늘어난 소비량이 전부 다 공영 미디어에게 갔느냐? 저는 반반 간 것 같아요. 공영 미디어가 아무래도 그 이제 우리가 많이 특히 이제 연령이 고연령층에서는 아주 정말 습관처럼 틀어대는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갔고 또 이제 보도 전문 채널도 상당히 꽤 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한 양분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KBS 수치만 보면 원래 1TV 뉴스가 정시 뉴스가 코로나19 전까지 쭉 계속 떨어지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정체하거나 약간 상승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왜 9.11 테러 사태 이런 거 이제 날 때 보면은 BBC 뉴스나 BBC에 미국인들까지 몰려오는 이런 현상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신뢰성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공영 미디어라면 아무래도 재난에서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적인 것 같다. 뭐 유럽 공영 방송에 대한 최근의 연구 보고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이성민 교수님. 네. 그러니까 사실 재난 상황이라는 게 생명과 직결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공영방송이 그동안 쌓아왔던 역사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정제된 정보를 안정되게 볼 수 있는 매체로서 공영미디어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아까 그 격차 문제 뭐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뉴스를 공영 미디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유일한 방식인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매체로서 아무래도 더 많이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유럽 공영방송들, 공영방송 대부분 유럽이 좀 잘 돼 있으니까 유럽 공영방송들이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 내지 사회적 책무를 확인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좀 많았는데 뭐 다른 기타 유럽을 뿐만이 아니라 기타 사례 등 안에서도 이 코로나19와 공영방송들이 좀 어떻게 연계됐을까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민 교수님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영국의 오프콤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그 코로나19 이후에 TV 시청 시간이 급증했고 그것의 대부분을 뉴스가 견인했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 좀 재밌었던 건 그 이제 전통 미디어에 대한 선호가 뉴스 소스로서 굉장히 강조됐고 특히 BBC가 그 정보 소스에서 한 80% 정도를 차지한 것이 타 방송사가 한 5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압도적으로 BBC에 대한 어떤 집중이 나타났던 거는 아무래도 공영방송이 쌓았던 신뢰를 이 시기에 단기간에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들게 하는 결과였습니다. 예. 성국재 박사님.
불행하게도 이제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했는데 프랑스 불행하게 공영방송이 공부하신 아니 불행하게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프랑스 공영방송이 잘했다 이런 기사들은 예. 사실 많지가 않아서 예. 그러니까 아까 이성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BBC 관련 예.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BBC 그 연차 보고서 아니 연차 계획서라 그래야 되나요? 2020년, 2021년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BBC 10시 뉴스 35% 증가, BBC 6시 뉴스 뭐 전년 대비 73% 증가, 그다음에 BBC 1시 뉴스는 81% 증가, 뭐 압도적으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증가한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까 이성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또는 이제 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방송의 뉴스에 대한 신뢰 그것들이 확실히 해외 사례에서는 보여진 것 같다. 물론 이제 뭐 BBC가 워낙 모험적인 공영방송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BBC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BBC 얘기를 많이 들 수밖에 없었던 조건인데 또 워낙 BBC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뉴스 조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취재 인력도 엄청나게 많고 최근에 BBC 코리아 같은 게 활동하는 경우는 꽤 역동적으로 한국 내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게 평상시에 쌓아 올려진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재난이나 위기 시기에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나름대로 KBS 내지 이제 기타의 우리나라의 공영 미디어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평가는 좀 해봐야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잘 대처했느냐, 미흡한 점이 많으냐 할 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성욱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연구 결과만 보면 예. KBS를 위시한 이제 공영 미디어가 상당히 역할을 잘한 걸로 나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코로나19 관련 뉴스 및 정보를 얻는데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1위부터 3위까지 하면 KBS가 30.6%로 제일 높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연구 이제 2020년 1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473건의 보도를 연구한 그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여타의 재단 보도에서 문제가 됐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난의 최소화,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그 부족한 점들은 지적이 됐는데 그 부족한 점들은 이런 겁니다. 심층적인 보도가 조금 더 증가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스트레이트 뉴스였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병 자체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기자가 해서 좀 약간의 그 뎁스가 그러니까 깊이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로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층성의 일부 부족이라든가 전문성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이 부분 되게 좀 뼈아픈 얘기죠. 물론 KBS가 뭐 일부러 그랬거나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예를 들면 신천지 사태라든가 또는 이제 이태원 사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특정 집단에게 책임을 많이 좀 미는 이제 그런 국민적 분위기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미디어가 그걸 제어하거나 하기보다는 좀 편승한 측면도 좀 있다. KBS 등의 공영 미디어는 잘했을까? 뭐 이런 데에 대한 의문부호를 일부 좀 남길 수는 있는 것 같네요. 이성민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한국의 저널리즘 관행의 범위 안에 KBS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사실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한국 저널리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이슈들이 KBS도 뭐 피해갈 수 없는 이슈였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전문성이나 심층성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 보도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그 KBS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편성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나 좀 교양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상당히 많이 해소해주는 역할은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 가시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이 재난 상황을 공영 미디어가 잘 대처해 갔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조금 이제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사실은 뒤에 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공영 미디어란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또 공영 방송 에만 너무 집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아까 심층성 부분에서도 이게 저널리즘 차원의 심층성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방송이 가질 수 있는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전략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음. 워낙 이번 재난이 좀 미중유의 재난이었고 좀 다차원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은 좀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좋은 조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박 2일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준수해서 찍었습니다만 하지 말고 코로나19를 어떻게 국민적 예능이라고 말하긴 그렇겠지만 우리가 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게 만드는 뭐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고민했었다면 좀 더 재밌는 조합이 나왔을 것 같다라고도 저는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좀 더 좀 깊이 들어가 보세요. 과거에는 이제 당연히 공영 매체가 몇 개 안 되는 것 가운데 되게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누구나 당연히 접근하고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워낙 뭐 요즘은 예를 들면 영어라든가 이런 원전 이런 데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뉴스들도 접하고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외신에 대한 어떤 접했던 그런 분들이 국내 저널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좀 불신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결국에는 전문성이나 심층성이나 또는 포괄성, 도달력 이런 측면에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매체 창고도 많아진 상황에서 과연 이제 공영 미디어 내지 이제 기타의 우리나라의 미디어들이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해왔는가라는 부분까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성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눈높이가 높아진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사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를 꺼냈던 것도 그러니까 정보의 형식이 약간 그러니까 방송 저널리즘 특유의 형식들이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좀 관행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들을 넘어선 기획들을 더 많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그 전형적인 방송 뉴스의 그 포맷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 뭐 이미지를 쓰고 뭐 인포그래픽을 쓰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정형화되는데 네. 사실은 최근에 좀 코로나 상황에서 그 굉장히 데이터를 활용한 저널리즘들이 좀 각광을 받았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도대체 공영방송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뭐 당장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런 고민들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예.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조사한 연구 내용에서 이제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 지금 질병관리청, 예전에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하는 것에 직접 접속해가지고 수치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높아졌더라고요. 근데 미디어를 접해서도 그걸 이제 통해서도 이제 그걸 접하긴 하지만 이게 KBS의 상황판 같은 것이 상당히 훨씬 더 역동적이고 재밌게 구성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예전에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이제 처음에 이 코로나19 상황 났을 때 우한에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이런 걸 되게 데이터 저널로 잘 보여준 그런 케이스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우리 공영 미디어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될 요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욱재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거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판단할 만한 그런 이제 능력이나 시간, 여력, 뭐 여유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더 이상 이제 진실이 뭐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결국 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을 듣는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역설적으로도 아까 뭐 계속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만 이제 모범이 되어져야 할 정보의 기준점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제 거길 가면 반드시 그건 정보가 옳을 거야. 거기 가면 신뢰할 만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보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진 거다. 그래서 이제 정보의 눈높이, 그러니까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눈높이가 높았다고만 할 수 없다. 오히려 이제 지금은 공영 미디어가 견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정보의 눈높이가 높아진 게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양질의 정보를 추구한다 또 이런 의미는 사실은 또 아니니까 뭐 공격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겠죠, 그렇죠? 예, 아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는 약간 좀 허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공격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반성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픈 얘기이지만 작년에 그 산불 홍수 때 KBS가 재난보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보도하는 위치가 현장이 아니라 물론 안전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합니다만 근데 현장이 아니라 딴 데였는데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즘은 사실은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가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이제 이성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이제 어떤 방송의 정형화된 뉴스 저널리즘의 포맷을 벗어난
좀 더 세밀화된 것들의 접근법을 다양하게 좀 시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 또 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허위 정보 관련된 얘기는 반드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욱재 위원님께서 실제로 직접 연구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제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허위 정보가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다른가 그 유형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요. 허위 정보를 크게 이제 재난 발생 단계의 허위 정보, 예를 들면 발생 경로라든지 뭐 예방을 어떻게 하나, 치료를 어떻게 하나, 증상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재난을 대응하는 단계의 허위 정보, 뭐 검사를 어떻게 받고, 발생 동향은 어떻고, 방역이나 봉쇄 조치는 어떻고, 백신 연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거 관련된 연구들로 좀 구분을 해서 시기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데이터를 모았는데요. 우리나라 데이터 154건, 그다음 미국에서 허위 정보라고 판명한 155건을 분석했는데 이건 약간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두 국가 모두 이제 코로나19 출현 초기에 재난 발생 관련 허위 정보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재난 대응 단계 관련 허위 정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난 발생 단계 관련 허위 정보가 한 43%. 근데 이게 신기하게 한국과 미국이 비슷해요. 네네네. 그리고 재난 대응 단계 관련 허위 정보도 사실 미국이 좀 특이한 상황이 예를 들면 유명인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분류할 수 없는 기타 것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사실 이것만 따지면 두 국가 모두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특히 허위 정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경이 없구나.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그 내부적인 특성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인 그 양상 자체는 굉장히 비슷했다라고 결론 내렸었습니다. 예. 한국하고 미국을 또 비교를 하셨는데 또 미국이 또 워낙 특이한 시기를 보내기도 한 측면도 있죠. 네, 작년에 트럼프 정부 말기에서 또 겪었던 여러 가지 혼란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구조적인 동형성이랄까요? 구조적인 모습들은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떤 함의가 좀 있으세요? 이런 재난 발생에서부터 재난 대응까지 보니까 허위 정보가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어떤 역동성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 이제 어떤 주제들이 좀 많았냐, 그 다음에 누구를 비방을 했느냐, 뭐 이런 것도 연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크게 이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게 발생 경로에 대한 그 허위 정보고, 그 다음에 방역이나 그 봉쇄 조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이 세 가지가 약간 순서는 다르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가장 주요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차이점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방역이나 봉쇄 또는 예방 치료 같은 데서 보면 한국은 이제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위험하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허위 정보가 많았다면 예. 특이하게 이제 미국은 오히려 이거 별거 아니다. 감기에 불과하다. 이거 뭐 충분히 지나칠 수 있다라는 것들도 꽤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정치적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죠. 우리는 굉장히 이제 방역에 좀 철저한 국가였던 데 반해 예. 미국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허위 정보 자체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허위 정보 자체는 분명히 그냥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정치적인 부분들도 숨겨져 있다. 그렇죠.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동기 그리고 허위 정보를 수용하게 되는 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맥락과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뭐 이거 약간 곁다리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허위 정보를 저희 부모님 카톡으로부터 많이 받아보는데 저도요. 묘하게도요. 어떨 때는 정말 위험이 극단적으로 나오고 또 어떨 땐 전혀 반대에 또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별 병 아니야 이게 나오면서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건 결국 불만과 그 다음에 뭐랄까 정치적인 어떤 쟁점화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잘 못하고 있어 너희들 속고 있어 이런 쪽에 좀 가까운 것들이 좀 많지 않은가 싶던데 이성균 교수님은 뭐 어떠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실 허위 정보라는 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상황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결국은 모든 나라에서 결국 정치 집단의 성과와 연결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 자체는 좀 어떻게 보면 막을 수는 없는 뭐 예. 좀
뭐 인류 역사상 계속 나타났던 일이라고 볼 텐데 사실 저희가 공영방송 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기대를 갖고 있는 게 그런 좀 정치적인 세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이해관계로부터 좀 자유로운 독립적인 존재로서 그런 것들을 좀 검증해 줄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굳이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또 던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좀 뭐 해독제라고 할까요? 예. 최소한 좀 여기는 믿을 수 있겠다라고 믿을 만한 어떤 진지 같은 역할을 좀 해주는 곳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차이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이 부분은 조금 본질적인 질문에도 해당하는 거긴 한데 약간 이제 예민한 질문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정치적 맥락이나 상황이 큰데 미국이었으면 어땠을까?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허위 정보를 남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성 매체를 이제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이제 지목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상황을 자꾸 왜곡하고만 이런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을 책임 있는 국가기관들이 내버리는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생겼잖아요. 이때는 이제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또는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아로 보고 철저한 검증 위주의 비판 위주의 보도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또 이제 반대로 또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진 것들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시민들에게 확산돼 가지고 이제 공유될 수 있도록 또 많이 노력해 주는 또 이것도 동시에 필요한 거잖아요. 공영미디어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한국의 상황 또는 뭐 미국의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방식이 이 두 가지 기능을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방식이 좀 가능할까? 이게 기성 저널리즘 하시는 분들도 이제 늘 계속해서 고민하는 부분이니까요. 어려운 질문이니까요. 어떻습니까? 성민 교수님. 사실 뭐 쉽진 않은 질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저널리즘 관행으로부터 KBS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드린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 정치적으로 좀 자유로운 비판과 또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필요한 확산과 공유 이것들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저널리즘 관행상 나타나는 뭐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또 이제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들을 가진 분들의 비난에 직면하고 그것들이 오히려 좀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봐서 사실 그 지형적으로 보면 좀 쉽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희가 뭐 계속 저희가 주제 중에 하나가 공영방송의 미디어 가치인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면서 이 역할들을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의 역할에서 지금 저희가 저널리즘 쪽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정보의 확산과 공유라고 하는 차원의 논의를 저희가 저널리즘 공정성 논의로 엮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좀 분리해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체계적인 정보 전달자로서의 공영미디어의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합의를 만들어가는 영역과 좀 저널리즘 관행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들을 조금은 분리하는 작업들을 하면 저희가 좀 새로운 이미지나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아까 그 영국의 디지털 시대의 공영방송에 대한 재고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실 사회교육적 역할을 되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과학 지식의 전달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결국은 과학적 정보가 제대로 사회적으로 잘 전달돼서 저희가 학습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좀 그런 차원의 기능들로 조금은 좀 가져가야 이게 자칫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 공방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그 기능의 강화 쪽으로 저희가 논의의 방향을 좀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널리즘의 여러 가지 층위의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다 정치적 공정성의 문제로 환원이 돼 버린다. 이제 굳이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균형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 당사자들의 말들을 다 충실하게 반영해서 전달해주고자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일단 한쪽으로 두고. 그러니까 과학적 전문성이나 어떤 사실 기반의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건 정치성이 이제 배제돼야지 맞는 거니까 이건 균형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의 균형을 잡아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과학적 공동체하고 되게 단단한 결속을 통해 가지고 이제 특히나 공영미디어가 그것을 대변해주고 같이 해주는 그런 역할로 좀 나눠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송국지 위원님은? 거의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걸 이루어낼지는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독일에서 라이프치거 제안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학 지식이
이 위기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약간 문과적인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 과학 지식에 대한 그 뭐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과학 사실에도 근거하지만 데이터에도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기반한 어떤 그 저널리즘이 필요하다라는 게 분명히 입증된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 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신뢰의 문제예요. 그 위기 상황일 때 특히 정부가 발표하는 그 발표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려면 사실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전문성이 없으면 그것들을 그냥 받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위기 상황에서 분명히 드러난 앞으로의 숙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연구에서는 이걸 정보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특히나 코로나19처럼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보 거버넌스 안에서 과학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잖아요. 정책 의사결정자는 일부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거버넌스가 이제 상시적으로 재난 상황에 형성돼 있고 재난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그 비중들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여기에 이제 공영 미디어가 이제 당연하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당사자로 이제 참여를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투명성은 확보가 또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검증을 해야 되는 거냐,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제 미디어가 독자적으로 내리면 되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좀 구조를 좀 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 바로 그 전형적으로 반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전문가도 없었고 정책 결정자도 없는데 막아놨는데 잘했다라고 전파하는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그런 거니까 이런 거버넌스 체계, 이른바 이제 정보를 유통시키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체계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 이 부분을 또 공영 미디어가 함께 또 주체로서 참가하는 그런 구조들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시적인 구조, 그렇죠.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또 그 송국식 박사님께서 라이프치거 제안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마침 또 우리 현지에 또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언론학 전공하고 계시는 장성준 박사 현지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독일의 공영미디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상통화로 연결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화면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성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상황,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독일 공영방송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시청률도 오르고 지표들도 좀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한 보도의 양과 미디어 이용자들의 정보 선택을 기준으로 볼 때 독일 공영방송사들은 정보 제공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말 아에르대 연합하고 체대F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아이스운트 S에서 발행한 메디엔 퍼스펙티브라는 방송 저널에 기고된 글들에서 그 근거들이 발견되는데요. 먼저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주요 방송사들의 보도량을 분석한 글인 코로나 위기에서의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공영방송사들의 코로나19 관련 보도량은 다른 주제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영방송사들의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이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 이용자들의 정보 습득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작년 말 발행된 메디엔 퍼스펙티브에 게재된 위기에서의 정보 사용 대화의 글에서 그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1차 락다운이 있었던 3월 말경부터 4월 중순까지 미디어 이용자들의 정보 습득 창구를 분석한 이 글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들 중 66%가 공영방송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상업방송이 46%, 지역신문이 44%, 타블로이드지가 23%로 집계되었던 것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였죠. 그러니까 지금 제1공영방송인 ARD라고 또 영어로는 얘기하는 그다음에 ZDF 제2공영방송 합쳐서 보면 전반적으로 보도량이 굉장히 절반 이상 코로나19에 관련된 보도였고 반지 보도량이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들도 대다수가 이제 공영방송을 통해서 핵심 정보를 접하는 이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수치를 보니까 이제 수치가 이제 어떤 점유율 수치라기보다는 아마 도달률 수치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한 60% 이상이 되는 인구들이 공영방송을 제일 창구로 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독일 공영방송이 이렇게 코로나19에 관련된 집중된 그 뉴스 콘텐츠를 이제 편성한 셈인데 그 어떤 형식이나 내용적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있었나요? 형식 면에서는 우선 독일 뉴스들이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단신 보도, 그러니까 텔레비전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제공하면서 속보성을 강조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시사 뉴스 대담 프로그램들 양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다큐멘터리물,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다루면서 이 시기 기간 동안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시청자들에게 더 실감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단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리즈를 또 시기마다 또 편성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심층적인 그런 이야기까지도 해줬나 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아마 얘기 중에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 독일 공영방송에서 이제 라이프치거 제안을 통해 가지고 이런 팬데믹 시대에 공영방송이 좀 추구해야 될 방향을 새로 좀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되었고,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라이프치거 제안이라는 거는 2019년부터 독일의 지역 공영방송사들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공영방송사들 대표들이 모여서 개최한 회의인 유럽의 공공가치 회의라는 명칭의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제안인데요. 이 내용은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익과 공헌에 대한 정의, 공영방송의 역할을 감시하고 규제를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공영방송의 사업 내용 결과 검토를 통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총 6개의 항목들이 포함된 제안입니다. 2020년 9월에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공영방송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회의 결과는 제2차 라이프치거 제안에 반영됩니다. 제2차 라이프치거 제안은 위기 상황에서 공익을 위한 창의적 해결 방안 모색, 코로나19와 같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다루기 위해 과학적 저널리즘을 강화하고 데이터 저널리즘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미디어 산업 행위자들과의 연대, 그리고 해외 공영방송 사업자들과의 콘텐츠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뭐 되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미디어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다시 말하면 이제 공영 매체만 존재하던 시절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니고, 그다음에 정치 환경이 바뀌어서 이른바 이제 확증 편향도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산하거나 유통시키는 그런 식의 경향들이 있을 때 뭐 한국에서는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 냉소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뭐 쉽게 말하면 넷플릭스 보지 누가 공영방송 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로도 표현될 수가 있는데 독일 공영방송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그 입지나 기반이 좀 깊은 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충격은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이런 냉소적 경향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커져가고 있지 않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독일은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진짜 많이 다른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나 정책적 내용들에서 이제 발견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2020년에 발행된 미디어 다양성 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 기업별 의견 형성 영향력을 측정했는데요. 여기서 ARD 연합이 21.2%, TDF가 7.5%, 그래서 ARD 연합은 전체 중 1위, TDF 연합은 3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기업이 아닌 단일 매체 또는 채널을 그 범주로 좁혀서 측정한 결과를 보면은 TDF 채널이 4.3%로 1위, 라스테가 3.6%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치상으로 보면 독일 공영방송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의견 형성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서를 봤을 때 독일의 공영방송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TDF라고 불리는 제2 공영방송 채널의 방송 구조가 가장 적절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우선 TDF는 내부 의사결정 조직으로 대표이사와 행정위원회, 텔레비전위원회 등 3개가 단체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중 텔레비전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예산 결의 및 TDF 운영 규약 개정, 시청자 불만 처리, 방송 운영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이 텔레비전위원회는 독일 연방 소속 16개 주에서 파견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전문가들은 언론노조, 신문인 발행협회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공무원노조, 자연보호조합, 그리고 이슬람을 포함한 종교계 대표, 그리고 성소수자 대표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대프가 운영되는 데 있어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여하여 그 내용들을 방송에 반영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죠. 이 텔레비전위원회는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구성된 조직인데요. 현재 상황은요. 그 전까지는 77명의 위원이었지만 2013년도에 연방헌법재판소가 텔레비전위원회에 할당된 정당 대표들이 정치적 편향성에 의하여 텔레비전 방송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그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고 그리고 현재 형태를 갖게 됩니다. 공영방송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셈이죠. 예. 그래서 전술한 자료들로 보면은 미디어 다양성 보고서나 체대프 구조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독일 공영방송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미디어 환경 변화 또는 정치적 변화에 따른 영향은 적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사회적 어떤 입지 기반이 상당히 튼튼하다라는 부분이 역시 위기의 시대도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미 정치 변동과는 무관하게 사회 다양 각계각층의 것들이 지배구조 안에 들어와서 또는 또 의사결정 구조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사가 좀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성과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언론학전공학에 있는 장성중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사 창립 기획좌담 위기의 시대 공영방송의 미디어 가치를 찾다 일부 코로나 기후위기 등 위기의 시대에 더 강조되는 공영미디어 역할에 대해 듣고 계십니다. 예,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 두 분의 전문가 다시 소개해드릴 텐데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의 성묵재 연구위원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의 이성민 교수 두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긴급한 재난 그리고 또 사실 항상적 재난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본 구조가 좀 만들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이성민 교수님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공영미디어가 이런 재난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관습이 주로는 사건 사고 위주의 관점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사회부 취재를 하다가 재난이 일어나면 사회부 취재가 그냥 재난보도 체제로 바뀐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있죠. 물론 KBS는 나름대로 이제 재난보도를 상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랑 그 위험을 인지된 정확한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좀 더 안심을 시키는 문제랑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신가요, 이성민 교수님? 제가 잘 아는 분이 재난 관련 기관에 잠시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 되게 입사하기 전에 몰랐는데 재난이 이렇게 자주 벌어지는지 몰랐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정말 그 크고 작은 재난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까 상시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요번에 사실 좀 재밌었던 개념이 심리방역이라는 개념이 이번에 이렇게 좀 부상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 재난보도도 결국은 전체적인 심리방역 체계 안에서의 역할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협을 알리는 차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식별된 위협에 대해서 이제 안심시키고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조금 더 체계화시킬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재난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그냥 뉴스 형식으로만 조금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사실 재난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뭐 그게 뭐 이천 화재 이러면 그 재난 피해자가 집중돼 있고 그 지역 사회의 일이고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전 국민의 이슈고 굉장히 장기적인 이슈고 이런 사실은 여러 케이스에 따라서 그 말씀하신 정보 거버넌스의 방식도 조금 달라야 될 거고 그럼 결국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인 절차와 매뉴얼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재난은 상시적이다. 다만 그 재난의 유형은 다양하다. 따라서 상시적 체계 안에 이제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주셨네요. 성국재 박사님 어떠세요? 이미 정답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답입니까? 예. 그 재난의 유형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자연재난과 사실은 사회재난이
굉장히 그 성격이 다르고 특히 이제 그 사회재난 안에서도 감염병인과 같은 굉장히 전문적인 그 분야의 재난은 또 다르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다 답이 있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재난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 재난에 대해 대비해야 될 인력과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이제 입증하는 거죠. 예. 이게 재난이 이제 원래 먹음직스러운 뉴스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되게 불행히도. 그래서 사건 사고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프레시할 때 말 그대로 신선하게 느껴져서 그 강도가 높을 때는 관심 반짝 갔다가 이게 똑같은 위험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 강도가 그 신선함이 떨어지면 이제 보도를 안 해버리는 그리고 사람들도 관심을 안 갖는 이거에 반복되는 거 이런 것도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남기지 않는가 싶은데 그럼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유발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심리 방역이라든가 회복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한 좀 나름의 아이디어들이 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굳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니,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식 이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심 자체가 네네. 필요한 거니까요.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했을 때,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재난지원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엄청나게 반짝하지만 사실은 복구할 때, 회복할 때 이럴 때는 사실 거의 관심을 안 갖는다는 그렇죠. 거죠. 더 이상 이제 뉴스로서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고. 그럴 때 그거를 꾸준히 해주는 미디어가 있느냐? 저는 그게 이제 신뢰를 쌓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안 할 때 뚜벅뚜벅 걷는 걸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 자체가 이미 시작일 것 같아요. 예, 지속성, 그죠? 네. 꾸준함 이런 것들. 이번 코로나 때 KBS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나훈아 콘서트를 방영한 거다라는 예.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1박 2일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재난의 정보 체계를 저널리즘 중심으로 사고하는 걸 일단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네네네.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사실 그런 어떤 과거에 그러니까 국민을 위로하는 그런 오락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심리 방어 체계의 기능인데 그러니까 좀 KBS가 가지고 있는 정보 생산의 기능들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뉴스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 예능이든 교양이든 그런 방송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저널리즘으로만 접근하면 뉴스 가치라고 하는 게 워낙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 사실은 뭐 교양이라든지 그런 다른 정보 체계들을 활용하면 저희가 조금은 다른 로직으로 정보의 어떤 활성화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은 더 큰 차원에서 좀 정말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정보 체계의 구성들을 논의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덧붙이고 싶은데 아까 제가 그 BBC 이야기하다가 잠깐 빠뜨렸는데 지금 이성민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정확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BBC가 뉴스만 확 넣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락 프로그램의 시청 비율 확 증가했고요. 그리고 종교를 못 가니까 종교 프로그램 한 것도 시청률이 좋았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시청률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각적으로 재난이 발생해서 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사회문화적인 모든 경제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문화적인 그 모든 측면을 다 공영방송이 담보해주고 제공해주고 하는 것들이 작동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나훈아 씨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종합적인 대응 방식이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입체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입체성은 꾸준하게 계속 가기 위한 입체성도 좀 있고 단계별로도 대응 방식도 다르고 그럴 테니까. 그다음에 그게 단지 보도 방식으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사람들이 약간 마음이 풀어질 때는 뭐 예를 들면은 위로를 위한 어떤 것들을 하면서도 다시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보 프로그램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믹스를 잘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 역시 뭐 공미디어 외에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들도 없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려면 사실 뭐 재난방송 시스템 맨날 얘기는 하지만 재난 주간 방송사죠. 그러니까 재난방송 주간사죠. 예. 재난 주간 방송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난을 일으키는 방송사처럼 잘못해가지고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는데 재난 방송 주간사라고 부르고 사실 일부의 이제 공공자금을 지원을 받긴 하지만 재난 방송이 과연 KBS에 있어서 말로 강조되는 것만큼 핵심적인 책무로 제도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의미로든 조직적으로든 돼 있느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뭐 뒤에서 좀 더 얘기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짚어보죠. 성욱재 박사님 그 부분에 대한 결핍 좀 느끼시지 않나요? 이미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더 반영되고 그것들이 고려된다면 말씀하신 그 결핍은 아마 시민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일 것이기 때문에 그 결핍을 보완하는 첫 걸음이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좀 더 들어가서는 이를테면 수준이 올라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KBS가 짜야 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재난 방송을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현재 지어진 수신료에서 약간의 예산 비중을 넓히는 게 아니라 3분의 1은 쓰겠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을 쓰겠다라고 그래야지 조직도 바뀌고 항상적인 사람들도 만들어내고 편성 방식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 희생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잠시 시청률 감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예를 들면 못하는 서비스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시민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거나 우리 책무 조정을 해달라라든가, 아니면 반드시 다른 책무도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수신료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방식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주어진 것 안에서 빠듯하게 모든 걸 다 하면서 재난 분야를 좀 더 늘리겠다라는 식의 건 실제로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이상민 교수님.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데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공영방송 미디어의 가치를 찾다라는 주제라는 게 결국은 저희가 과거와 같이 모든 걸 할 수 없다라는 것, 네. 그리고 그러면 새로운 시대적 책무를 우리가 공공에서 해야 될 새로운 책무를 찾아야 된다는 거, 이 부분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희가 심리방역 체계를 논의하는 정책적인 거버넌스가 있을 때 왜 이게 그 체계 중에 하나로 논의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물론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혹은 이런 이슈들이 아까도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이슈나 정보 체계의 이슈에서 조금은 구분해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적인 심리 방역 체계 안에서 이 미디어의 위치가 포지셔닝 되고 그거에 합당한 예산의 책정이든 그것이 뭐 수신료 형태가 됐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체계가 됐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책무들이 발견되고 합의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는 거거든요.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예산이 많은 조직이 아니라서 생기는 문제도 좀 있긴 있는데, 국가가 약간 책임을 방기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 시기에 잘 못했다라고 때리면 그 때리는 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회초리 같이 드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정작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KBS나 또는 기타의 공영 미디어가 재난 방송의 파트너가 돼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 수요 같은 거 이런 거 다 계산하고 우리 국토부나 이런 데서 하듯이,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부족하던 굳이 수신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정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예산 결정 구조상 기재부나 이런 데서 그런 것도 되도록이면 또 안 주려고 하고 이러시면서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재난방송 못한다. 그다음에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대중적 분노에만 편승하는 그런 식의 측면들도 굉장히 좀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 이야기 뭐 나중 가서 좀 더 한번 해보고요. 그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두 분도 다 강조해 주셨고 이성민 교수님 특히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시민들 얘기 속에도 나왔고 접근성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예를 들면 공영미디어 이제 더 이상 재미없어서 안 봐. 라고 하니까 접근성을 최대한 늘린다고 안 볼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고, 그럼 접근성을 예를 들면 지상파 외에 어떤 보편적 접근성을 또 늘려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있을 테고, 접근성을 늘려서 되도록이면 노출도 많이 되지만 동시에 이용할 만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성민 교수님. 그 접근성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개념들을 사실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번 그래도 코로나 국면에서 뭐 수어 통역이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접근성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 사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몸에 밴 TV 시청 관습이 있고 그 상황에서 정보 체계로서 방송이 계속 기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 게 접근성을 지키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딜레마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제가 이제 계속 이 주제를 고민하면서 가시성? 이게 결국은 좀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지고 그 인식들이 합의가 만들어지려면 가시성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또 디지털 분야로의 조금 더 다양한 정보 유통의 접근성이란 차원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좀 복합적인 과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성욱재 박사님. 접근성은 사실
저는 보편성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성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 이미 시청 습관이 배어 있는 고령층에게만 접근되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디바이스를 찾아가는 젊은 세대들한테도 접근이 가능해야.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성과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부터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젊은 세대까지를 아우른다는 게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는 게 그 불가능한 숙제가 맡겨진 게 사실은 공영 미디어에게 있기 때문에 숙명이죠. 숙명이죠, 진짜. 예. 그 말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인력 다양성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감각의 표현 방식들, 제공 방식, 접근 방식들을 고민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성이라고 이제 우리 한국어로 표현을 했지만 다 모든 걸 포괄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굳이 이제 영어하고 연관을 시키면 일반적으로 액세시빌리티라고 이제 얘기가 되지만 이건 이제 주로는 소수자들이 또 에게도 뭔가 이제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노년층이나 소수자들 다양성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베일러빌리티잖아요. 활용 가능성이 넓어가지고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말 그대로 노출이 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 그러면 모바일로도 보니까 나오고 뭐 TV로도 보니까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고. 결국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어포더빌리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비용 합리성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제 수신료가 거기에 적합한 돈이냐, 그러니까 적합한 만큼의 재원이냐, 이 조직이 그걸 위해서 굴러가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용을 낮춰서 많은 분들에게 노출도 되고, 그다음에 소수자까지 배려하는 거. 참 정말 장대한 계획인데 이걸 어떻게 수행해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참 난제죠. 말 그대로 숙명이 되는 난제인데 코로나19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런 걸 해주는 공영미디어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런 또 이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거 결국 코로나 이전과 굉장히 다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또 이제 비대면 조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공영미디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좀 선도하거나 또는 대응해 나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또 자유로운 의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욱지 위원님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도 사실 너무 그 어려운 그 제안들을 제가 사실 직접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연구자로서 막 던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더 어려워진 상황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사실은 공영 미디어가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라는 것들이 입증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진짜 필요한 매체가 있구나. 그 매체가 뭐 KBS 입장에서는 KBS가 됐었으면 좋겠는 거고 뭐 BBC는 BBC가 됐었으면 좋겠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들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또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꾸준하게라도 하나하나씩 해나간다면 저는 그것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이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아까 재난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일상화된 상황에서 충분히 앞으로의 그 비전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그 이성민 교수님이 가시성 얘기도 초반에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연결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시사인에서 했던 그 설문조사에 나왔던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한국인의 마음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특히나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도입됐을 때는 누구나 다 그냥 돈 잘 벌고 막 시장이 만능이고 이러다가 이런 위기 상황이 오니까 공공적인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를 보살펴주는 국가가 있고 이를테면 나한테 값싸게 뭔가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어떤 기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 체계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많이 느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지지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심지어는 공공의대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이 공공성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신뢰라든가 기대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공영 미디어는 나도 좀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끼어들기를 잘했을까라는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되게 존재감이나 가지성이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아주 뛰어나진 않았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성민 교수님?
그러니까 잘 하고 계신데 예. 그걸 잘 아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저희 아까 뭐 접근성 문제랑도 연결되는 게 그 어르신들이 KBS 덕을 많이 보고 계신 것은 잘 안 알려지고 예. 또 디지털 그렇죠. 환경 하에서 쪼그라든 것들만 자꾸 이제 보여지는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인 선택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 공공성을 약간은 가시화해서 그게 그 단순히 홍보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그 공공적인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한다. 아까 책무성이라는 표현이랑 연결되는 걸 텐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을 조금은 좀 추려서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역할도 저는 그 일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 공공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 그래? 이건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은 공공섹터 역할이 굉장히 큰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공공섹터 역할이 굉장히 크고 공공섹터에 대한 기대도 크고 공공섹터가 사실 유능한 부분들이 꽤 있고 평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공공섹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양가적인 감정이 저들이 자원을 독점하고 역할을 잘 못한다 이런 마음과 저들이 참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 두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래서 예. 사실은 조금 더 솔직하게 가지고 있던 자원들 중에서 효율화할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더 그 효율화하고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저는 말이 좀 길어졌지만 어떤 공공성이냐 우리가 공공 미디어를 말할 때 한 5년 전, 10년 전과 말하던 거랑 지금 다른 책무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구성된 공공적 기대에 맞는 역할들로 좀 정렬을 해서 그것들을 좀 가시화하는 노력들을 하면 어떨까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까 그 장성죽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라이프치그 제안 안에서 보면 이제 공영 미디어 내지 이제 공공기구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부분 예전에 영국에서부터 또 얘기가 많이 나오던 거기도 한데 확실히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성민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이 공공섹터가 굉장히 강한 나라고 두 분 다 사실 다 공공섹터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공공적인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거기가 재원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좋은 서비스도 많이 또 제공하고 또 경쟁력도 꽤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캐나다니 뭐니 우리 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국가기관들 되게 막 후지고 막 이랬던 것들에 비해 보면 많이 좀 빠릿빠릿해지고 이랬는데 이들의 자원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 좀 들어요. 예를 들면 대학과 공영미디어 다 공공섹터인데 이게 잘 연결되고 있나? 강의 컨텐츠, 좋은 강의 컨텐츠들 되게 많은데 특히나 방송통신대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 많은데 이게 연결되어 있나? 공영미디어와 함께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의 생각들. 근데 이런 거를 막상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영역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뭔가 협업을 하고 나서 좋은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태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이게 뭐 긴 얘기가 필요한 얘기들은 아닙니다.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참 어려워서 이 전체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한 것들이라서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당연한 그냥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장 만약에 그 청자들이나 청취자들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KBS하고 EBS 둘 다 공영방송인데 둘이서 같이 뭐 하면 되잖아 뭐 이러는데 예를 들면 그 독일의 ARD나 ZDF가 하는 공동 협력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프랑스 공영방송하고 독일 공영방송이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물론 반드시 잘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혁신적 파괴로 또는 파괴적 혁신으로 좀 해나가는 노력들이 오지 않으면 현재 주어진 한정된 제한으로 단지 수준료 올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방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성민 교수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건 예전 같으면 협력 안 했을 상황들에서 그렇죠.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대학도 그 최근에 이제 공공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강의들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그래도 교육 수요들에 맞춰서 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뭐 이게 사실 재원 이슈랑 뭐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독립적인 재원으로 하는 차원과 그 협력을 위해서 저희가 특수하게 예산을 만들어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영역들을 저희가 너무 정치적으로 썩지 말고 그것들을
이 블록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면서 그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협력을 해야만 가능한 사업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네. 이제 그렇게 좀 협력의 기회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구조들을 만드는 좀 사고 실험부터라도 좀 해봐야 저희가 언제까지 우리는 협력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점점 그게 요구되고 있고 또 예. 사실 공공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것들의 효율화 문제들은 계속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요. 예. 그런 논의들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이거는 뭐 제 문득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긴 한데 당장 개수신료를 이렇게 국민적 저항 없이 올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이게 또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또 바뀌어버리면 국회를 통과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건 우리가 지금까지 20년간 이제 경험해 온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맛을 체감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 정부를 설득해서라든가 뭐 우회를 해서 뭐 하든가 간에 비대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당연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구조화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공연이나 이런 데 쪽은 이 비대면 조건을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어해요. 예. 자기 스스로가 일반 미디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알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혁신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왜 공연을 이런 비대면 조건에서 좀 과거와 좀 유사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혁신적 방안들은 안 나올까? 결국엔 이게 언젠가는 끝날 거고 끝나면 돌아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다음에 거기에 또 자원이 투자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교육부터 해서 이런 공연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엮어가지고 공영 미디어에게 약간의 이렇게 이니셔티브 같은 것들을 좀 주고 그다음에 한 5년 동안 정도의 기금하는 같은 거 한번 좀 해주고 이동안 너희들이 혁신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봐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되면 그 뒤로는 이제 수신료를 일부러 올려가지고 이게 체감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수신료가 감당해 주도록 5년 이후에는.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못하면 못 주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 뭐 적극적으로 KBS나 EBS도 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또 받고 이래가지고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중요적인 것 같아요. 실험적이거나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생산하게 하는 것들, 예. 그것들이 오히려 의무로 부과되는 것.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마무리할 텐데요. 뭐 이런 비대면 조건에서 또는 위기 조건에서 우리 공영 미디어들이 어떻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새로운 선도적인 것들을 마련해 나갈까 많은 좋은 말씀들 주셨는데 혹시 더 못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꼭 짚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성욱지 위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신료 조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면서 그 양성동 사장이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재난방송의 고도화가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두 가지 눈에 띄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적 경제적 대전환의 시대 공영방송으로서 공론장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줄 것. 그 다음에 매체와 채널 급증으로 콘텐츠는 넘쳐나지만 허위 조작 정보가 난무하는 역설의 시대 KBS가 신뢰의 기준이 돼줄 것.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장님이 다 이야기하셨듯이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꾸준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 진정성들이 결국은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는 시청자들이 외면한다고 바꾸면 사실은 신뢰라는 건 회복되기 어려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성민 교수님. 네. 뭐 오늘은 좀 뭐 저널리즘이나 정보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아까 뭐 나훈아 콘서트를 얘기했던 게 결국은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고 저는 KBS가 가지고 있는 힘은 사실 그래도 그동안 그 구축해왔던 역량, 그 좋은 콘텐츠를 그러니까 양질의 콘텐츠를 시장에서 여러 이유로 만들지 못하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이 좀 이어지면 그 신뢰라는 게 단번에 생기진 않잖아요. 좀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다 보면 저희가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두 분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KBS 입장이나 공영미디어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서 또 한 번쯤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들 잘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방송미디어연구본부 성육재 연구위원, 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의 이성민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공사 창립 기획자담 위기의 시대 공영방송의 미디어 가치를 찾다 제1부 코로나, 기후위기 등 위기의 시대에 더 강조되는 공영미디어 역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비대면 디지털 시대, 미디어 빅뱅 시대에 다시 돌아보는 공영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